엄마가 변했어요. 안경환 수필집 1. 추억 소환. 잠수를 알아가다. 몇 년 전 지인의 권유로 나선 진해 여행길. 사당역 공룡주차장에서 만난 일행들은 진해로 출발했다. 아무런 상식도 예비 지식도 없이 무턱대고 따라 나선 것이다. 차 안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개개인의 간단한 소개가 있었다. 해군을 전역하신 분과 해군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었다. 진해에 도착하여 안내를 받아 해군 사관학교를 둘러보고 육군보다 앞서 창설되었다는 해군의 창시자 손원일 제독도 알게 되었다. 해군의 어머니 홍은내 여사님의 일화를 들을 때는 같은 여자로서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지만 늘 전쟁이란 위험을 가지고 살아간다. 평소에 군도 모르면서 잠수함을 알 리가 없는 일개 여인이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잠수함을 눈으로 직접 보는 날이었다. 직선으로 내리 뻗은 사다리를 타고 힘들게 내려가 잠수함 속을 안내받아 둘러보았다. 여기는 평소에 상상도 해보지 않은 공간이었다. 그야말로 한 통속이었다. 작은 공간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오랜 시간 바닷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기 및 솜털이 포송포송한 우리의 아들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왔다. 잠수함을 벗어나서 소감을 묻는 내게 나는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렸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배 독도함에 왔다. 독도함은 길이 199m, 너비 31m로 1200명이 한꺼번에 식사를 할 수 있으며 1100명의 침실 공간이 있고 헬리콥터 7대를 수용하는 활주로도 있었다. 700명의 병력과 한꺼번에 1000명을 수송할 수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해군의 노고를 생각하면 VIP실에서 차를 대접받는 것도 황송했다. 설명을 듣는데 크게 놀랐고 우리나라가 이런 훌륭한 배를 건조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어깨가 으쓱해졌다. 어느 여행과 달리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스스로 스며들어 자발적으로 잠수함 연맹 명예회원이 되었다. 해군 잠수함 초대 전 단장이셨고 지금은 잠수함 연맹 회장으로 계시는 김혁수 제독님의 보살핌과 여성 회원들을 귀히 여기시는 마음에 감복하여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가서 힘을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8년 제주 국제 관함식, 안창호함 진수식, 회사 입학, 졸업식, 창설 기념식에 회장님 덕분에 참석하는 영광을 누렸다. 어느 해는 흐드러지게 핀 진해 벚꽃을 원 없이 본 적도 있었다. 해군 정신, 약속 시간 15분 전 도착도 배워서 실천 중이다. 젊은 시절 해군의 하얀 세일러복과 바지에 칼주름을 보며 가슴 설레었던 이 나이가 되어서 명예회원이 된 것만도 감사할 일이 잤는가.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항모가 나오는 탑건,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고 군악대가 멋진 해군 음악회도 보러 다닌다. 생소했던 잠수함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것만도 큰 소득이 된 것 같다. 분단된 나라에서 어느 분야가 되든 조금의 보탬이 된다면 이게 애국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날이다. 제주 관함식에서 단체로 구입한 모자에 새겨진 구호를 한 번도 되뇌어 본다. 원샷, 원힛, 원싱크. 대한민국 잠수함 연맹 창간호 2022년 11월. 서글픈 행운. 세조위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약자이다. 1988년에 설립된 민족평화통일단체다. 지난해 고인이 되신 홍사덕 대표가 설립자였다. 전반기 15년은 탈북자를 돕고 후반기는 탈북자의 심리치유, 역량강화 교육, 가족상담, 코칭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 지금의 대표를 우연히 알게 되어 틈나는 대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달려가 주었고 뜻을 함께했다. 지난해 5월 남북한 교류 토론이 있다고 참석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남북통일문화센터라고 찍어준 약도대로 남편 차로 출발했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나니 출발한 그 자리에 도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우리가 찾은 건물은 우리 아파트와 다물 사이에 두고 새로 지어진 건물이었다. 그날은 남북한 각자 3명씩 6명이 만나 살아온 이야기, 생활상을 나누는 날이었다. 그날 이후로 대포와는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여행은 세조의 주관 통일열차 프로젝트를 대표의 주선으로 이루어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3박 4일 백년도에 다녀왔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해 최북단,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여행이란 내용이 어찌 되었든 설레는 것이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여객선을 탔을 때도 비는 내리고 있었다. 우려와는 달리 파도는 잔잔했고 백년도에 도착하니 해가 반짝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내리자마자 일행 15명은 대기한 2대의 봉고차에 나눠 탔다. 첫 점심은 수육과 냉면을 먹었고 여행이 끝나는 날까지 이북을 느끼라는 배려로 4번의 냉면을 먹었다. 첫 일정은 세계에 2곳밖에 없다는 4곳 해변을 갔다. 모래가 단단하여 6.25 때는 임시 비행기 활주로로 썼다는 곳이다. 전망대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얀 모래 해변이 펼쳐져 있다.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해무가 없는 맑은 하늘 저 멀리에는 북한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일행 중 대표 아버지도 고향이 이북이고 북한학을 연구한 교수님, 북단 국가와 관련 있었던 곳만 찾아다닌다는 여행 가이드, 북한과 연고가 있고 관련이 많은 사람들은 북쪽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해변과 해안에는 가는 곳마다 예쁜 몽돌이 구르고 있었다. 오늘 도착한 콩돌 해안은 천연기념물 392로 지정되어 있다. 마른 콩들을 베고 길게 몸을 누이니 파도가 밀려나갈 때 콩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차르륵 차르륵 귀를 간지려 핀다. 돌탑도 쌓고 예쁜 돌을 고르고 버리기를 여러 차례 돌을 가져가면 벌금을 문다는 소리에 어린아이들처럼 가는 콩알이 된다. 아직도 떠도는 천함 전사자들의 혼이 돌 하나하나에 묻어있다는 어떤 한 분 교수님 말에 시무룩 풀이 죽는다. 손에 들고 있던 돌을 그대로 두고 갈까 집으로 가져갈까 갈등도 한다. 영혼 없는 여인들이 돌줍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평화를 위장한 여인들을 풀어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했다. 한편에는 몽돌이 구르고 물 빠진 한이 해변 어리골 해안에는 세월 따라 부식된 용치 가로 용 이빨 가로가 대립된 분단을 느끼게 한다. 천안함 46명의 용사가 잠든 위령탑에 왔다. 2010년 3월 26일 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중 엄청난 폭발로 선체는 함수로 한미로 절단되었고 곧바로 침몰되었다. 한미합동조사단과 전문가 과학적이고 주도 면밀한 조사와 검증 끝에 북한 제 가뭄 어뢰의 강력한 수중 폭발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 확인되었다. 104명의 승조원 중 58명은 구조되고 46명의 용사들은 어디로도 찾을 수가 없었다. 46명의 위령탑 앞에선 우리들은 하얀색 국화꽃을 바치고 김덕규 시인의 772함 수병은 귀한 하라는 시를 낭독하며 전사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내었다. 일행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 죽여 울었다. 백년도로 들어가기 전날 잠수함연맹 회장님과 회원들 몇 명이 천안함 재조사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에 항거하고 있는 생존자를 만나러 정부 청사 앞으로 갔다. 끝까지 남아 생존자를 구출하고 마지막 배에서 내린 최원일 함장의 애환을 들으며 식사를 하고 격려금을 전달한 일이 있어 위령탑 앞에선 나는 더욱 마음이 아팠다. 군번 없는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동키 부대와 백령정을 돌아보았고 황해도에 세워진 설해교회,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세웠다는 중하동 교회에도 가보았다.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두무지는 귀암으로 이루어진 귀암 궤석이 장관이었다. 항해도 서쪽 끝인 장산곶과는 불과 12km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끼륵끼륵 갈매기는 자유로이 북한 땅을 오가고 있었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의 하니 이름만 예쁜 하니 해변은 용치가 날선 이빨을 드러내고 800m 앞섬에는 점박이 물범과 가마우지가 한가로이 서식하고 있었다. 6.25 직전 도발로 세워진 해군 14용사 충혼비 앞에 섰을 때는 지금의 평화와 달리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사자바위, 용투림바위, 형제바위, 창바위를 둘러보고 해변에서는 젊은이들을 흉내내며 점핑을 하였다. 박자도 못 맞추는 박치들, V자로 팔을 하늘로 향하고 땅에서 몸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태산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즐거움의 탄성을 질렀다. 마지막 날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 눈을 뜨게 하였다는 심청각에 올랐다. 전설의 인당수물이 내려다 보인다. 인당수만 건너면 북한 땅이다. 아쉽지만 우리 일행은 통우리 여몸만 간직한 채 돌아섰다. 딱 일주일 뒤 교수라는 말보다 또 북한 덕후로 불리길 원하는 강동완 교수가 문자를 보내왔다. 오늘은 기상 악화로 백길이 전면 통제입니다. 우리의 여행 3박 4일은 왕복 백길도 날씨도 더 없이 좋아서 여행복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 여행은 분단의 아픔을 몸소 느끼고 아파했던 뜻깊은 여행이었다. 같이 한 동갑내기가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날씨도 받쳐주고 북한과 달리 이 나이에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우리는 복받은겨. 2021년 5월 신의 맛. 젊은 여자 둘이서 가게에 들어섰다. 작은 물건 하나씩을 고르더니 계산을 하고 나서 내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왔다. 대답을 안 하는 내게 꼭 믿어야 돼요 하면서 안타깝다는 듯 애절한 눈길을 보낸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신을 알게 된 날이다. 밤마실이라는 동네의 10남매 5남이 집에서는 매일이 시끄러웠다. 10남매 중에는 언어장애를 가진 아들도 있었다. 무슨 연유인지 5남이네 집에는 신내림 구판이 벌어졌다. 여러 자식에게 대를 잡게 했는데 죽은 아버지의 혼령의 5번째 딸 5남이에게만 빙의가 되어 생전의 5남이 아버지 표정과 눈빛을 또 동네 사람들은 말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무서웠던 생각만 나고 다른 기억은 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미신이라면 질색을 하셨다. 큰 집 어른 중에 평소 집안을 잘 아우르는 존경받는 맏며느리가 있었다. 여호와 증인이란 종교를 알고부터는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지낼 생각이 없었다. 큰 집을 다녀오시는 날이면 아버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혀를 끌끌 차곤 했다. 그때부터 더욱 미신과 종교를 멀리한 걸 알았다. 어린 시절 동네에는 천주교, 장로교, 예수교가 있었다.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는 15사람 절도 있었다. 어느 날 아는 언니를 따라 성당에 가게 되었다. 성당에 가면 집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벽화와 여러 개의 긴 촛대와 촛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란 이름으로 성호를 긋고 엄숙한 자세로 손을 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게 보였다. 그건 사람일 수가 없었다. 어린 마음이지만 내겐 신으로 다가왔다. 너무나 고귀해 보이는 신부님과 수녀님, 하얀 미사보를 쓰고 있는 어른들, 신부님은 영세를 받은 사람한테만 입에 쏙쏙 넣어주는 밀떡이 있었다. 무슨 맛일까 하고 어린 마음에 너무나 궁금했다. 가끔 밤에 미사를 드린다고 따라가면 졸음이 쏟아져 졸다가 온 기억이 전부다. 무신론자, 종교를 멀리하는 친정 부모님의 교육으로 이렇다 할 종교가 없이 살았다.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결혼을 했다. 시어머니는 절에도 이름을 올리고 점집을 가끔 찾기도 했다. 신혼초 어른들과 한 집에 살던 때였다. 시어머니는 매일 해 뜨기 전 정화수를 떠놓고 동쪽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다. 그 장면이 너무 낯설었다. 무엇을 염원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말로만 듣던
실제의 모습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게 문화의 차이구나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가끔 나를 데리고 가까운 절에 가기도 했다. 처음 서울에 자리를 잡을 때 주인집 아주머니가 절에 가로 도봉산 천축사 가로 다니고 있어서 입춘 4월 초파일 칠석 동지 1년에 4번은 빠지지 않고 따라다녔다. 절에는 갔지만 참배를 하고 법문을 들어도 아무런 의미도 마음의 동료도 느낄 수 없었다. 형식적인 절을 하고 공양값이다 생각하며 불전을 내는 나한테 염증을 느꼈다. 4, 5년 다녔을 무렵 주지 스님이 어떤 싸움에 휘말려 신도집에 숨어 지내는 걸 알고부터는 더 이상 불교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 큰딸에 이어 둘째도 딸을 낳고 나니 시어머니는 은근히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압박을 했다. 갖은 방법이 동원되었다. 어느 날은 실한 알밤을 사서 보내라고 했다. 둘째가 태어나고 6개월이 되었을 때 대구에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밀당이 시작되었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핑계를 대었다. 차비만 해서 내려오라는 거였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아기를 멜빵 달린 패딩 옷 속에 넣고 캥거루 모양을 하고 대구에 내려갔다. 소심한 반항이었다. 포대기도 안 하고 내려온 한심한 며느리는 어느 양지바른 산 신내림 아주머니를 따라 옹달샘 앞에 세워졌다. 속에 무엇이 담긴 작은 소쿠리를 쥐어주며 두 팔을 뻗쳐 들고 있으라고 했다. 한적한 산골에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다. 아들을 점지해 주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다. 속으로는 미신 미신이야를 외치고 가슴에는 울분과 형용할 수 없는 설움이 차올랐다. 석 달의 해는 짧은데 시간은 흐르고 끝내 나는 신과 함께 하지 못했다. 아들이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빨리 끝나기만 학수고대했다. 북소리가 커져도 아무런 미동도 없는 내게 저 팔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라는 소리가 들렸다. 안 들은 채 하고 있다가 속은 찔렸지만 슬금슬금 팔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북을 두들리던 사람의 북소리가 잦아지며 이제 되었다고 하였다. 아줌마는 데려온 아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서울로 가라고 했다. 그게 내겐 아무 의미 없는 처방이었다. 그 뒤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아들을 낳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가끔 베갯니 속에는 이승을 떠난 시어머니가 끼워준 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아마 샤머니즘에 기댄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얻은 게 당신 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순간만이라도 행복했으면 된 거라고 생각한다. 요즘 전교조 아이들의 교육이 쇠뇌되어 요지부동이듯이 내 안에는 미신과 종교의 거부감이 자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 주위에는 목사, 장로, 권사도 많지만 철옹성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거리에는 불신지옥이란 피켓을 든 사람들이 지나간다. 일부러 길을 묻고 다니는 교인. 하느님 교회 며칠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아가씨 둘이 신천지 신문을 주고 갔다. 유튜브에 나오는 간증도 들어보았지만 범람하는 교회의 벽을 느낀다. 교회들은 내게 길 잃은 한 마리 양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인간의 범주는 너무 넓어서 신의 경지를 넘보기도 한다. 물질화된 교회를 포함한 종교의 획일화와 거대한 성찰과 반성의 종교 개혁도 이루어지길 감히 기대해본다. 2021년 12월 2일. 엄마가 변했어요. 오래전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우리 가게에 들어섰다. 60대 후반의 나이인 그녀는 자라목을 하고 등도 굽어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노인 같았다. 요즘으로 보면 그럴 나이가 아닌데 가끔 만나면 딱할 때가 많다. 고향이 동향이라서 친해지기도 했지만 마음도 곱고 이해 폭도 넓다. 겸손하고 여의도 바르며 남에게 패 끼치는 일은 조금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ABL 생명보험회사를 좀 찾아달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사람이 되어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냈다.
그녀가 막 들어오기 전에 가게 밖에 세워놓은 돌들이 행거가 옆집 야채 가게로 넘어졌다. 수박이 툭 깨지면서 빨간 속살을 드러냈다. 감 홍시 박스가 바로 옆에 있어서 과일집 총각에게 혹시 모르니 가까이 두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다. 홍시는 몰라도 수박이 터질지 누가 알았겠는가. 한 통은 거의 박살이 나고 한 통은 조금 찍혔다. 많이 깨진 것은 내가 사갈 테니 쌓아놓으라고 했다. 조금 찍힌 것은 일단 싸게 팔아보라고 했더니 팔기가 어렵다는 둥 못 팔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나보고 가서 팔아오라고 하였다. 과일집에서 파는 게 맞지 하다가 갑자기 화가 치솟아 올라 행거한테 팔게 해야겠다고 억지 소리를 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해진 나는 수박 2개 다 가져갈 테니 싸놓으라고 하고 나와버렸다. 그랬더니 과일집 총각이 따라오면서 왜 화를 내느냐고 따지고 들었다. 이래저래 옥신각신 소리가 높아졌다. 막내 아들 뻘되는 총각과 언성을 높인 내게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때 마침 그녀가 온 거였다. 그녀는 핸드폰이 없다. 남편도 자식도 없다. 친정이 부자라서 상속도 많이 받았는데 필요 없다고 도로 돌려주었단다. 참 독특한 성격이다. 돈이 없지는 않아 독거노인에게 주는 정부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신문도 챙겨보고 책도 잘 본다. 안 아픈 데 없이 다 아프면서도 참기도 잘한다. 이가 망가져서 임플란트 값이 수천만 원이 들었다고도 한다. 만날 때마다 핸드폰을 장만하라고 했는데 안 필요하다는 거였다. 다른 것 접어두고라도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다고 버럭 화를 내었다. 인간 문화재나 천연 기념물이라고 쏘아붙였다. 핸드폰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핸드폰에 길들여진 우리는 한시도 없으면 불편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말이다. 병원 접수 때도 제일 먼저 핸드폰 번호를 적는데 그때는 유선 전화번호를 적는지 모르겠다. 자주 병원을 다니면 다음 방문 날짜를 문자로 알려준다. 요즘은 코로나 QR코드 찍기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병원 출입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급할 때는 119도 불러야 한다. 얼마 전에는 의료사고 후유증으로 턱관절 수술을 하여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고도 한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예전에 사당동에 있는 구 알리안츠 ABL 보험회사가 있는 곳을 찾아 헤매었는데 찾지 못하고 알아볼 길이 없으니 자존심 강한 그녀가 찾아온 것이다. 그전에는 서류를 만들어 직접 찾아가면 보험금 지급이 되었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서류가 오고 가고 비대면으로 처리가 된다. 콜센터에 알아보니 서울에는 여의도와 신설동 2군데에서 대면 지급이 된다고 한다. 전화번호와 주소 가는 길을 문자로 받고 메모지에 옮겨 쓰는 게 불편하게 느껴졌다. 핸드폰이 있으면 적을 필요 없이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데 하면서 또 화를 냈다. 8살 손자도 쓰는 핸드폰이라고 말해 주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생각을 해본다. 오후에 야채가게 총각 엄마가 나왔다. 아들 이야기와 내 이야기를 종합해 들어보더니 행거가 깬 수박을 쪼갰단다. 먹어보니 아삭하게 맛있다고 하면서 한쪽을 가지고 왔다. 콕 찍힌 수박은 내가 사가는 걸로 수박 사건은 일단락지었다. 생명이 없는 물건이 넘어져서 사건을 만들기도 한다. 팔자에 없는 겨울 수박을 먹게 되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에도 다양한 사건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녀가 자기 집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 마음이 편치 않아 전화를 했다. 소리를 질러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은지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다. 찜찜했던 마음은 다 풀렸다. 친정 부모, 시부모 다 통틀어 봐도 장사라 먹고 살지는 않았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 굳은 일도 만나고 별별 일을 다 겪는다. 가만히 내 성격을 분석해 보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여린 면이 있다. 털털한 것 같으면서도 소심하기도 하다. 어쩌다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남에게 상처 줄 말은 안 했는지 돌이켜 볼 때가 많다. 언제인가 우리 딸이 엄마 왜 그렇게 변하냐고 물었다.
조그만 일에 화도 잘 내고 수양입니다. 삐치기도 잘한다는 감사합니다. 거였다. 자기가 어릴 때 기억하는 우리 엄마 손에는 늘 책이 들려져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모습 두 가지만 생각난다고 했다. 고상하고 우아한 엄마가 되지는 못할 망정 버럭버럭 대는 엄마가 낯설다고 했다. 너희들 키우느라 그렇게 되었다고 핑계를 대보지만 변한 건 사실이다. 남편도 옛날에 내가 아니라 억세게 변했단다. 시집 오니 당신 엄마가 내가 바깥 활동을 안 하면 단명한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말해 주었다. 말을 그렇게 했지만 나의 활동에 한 번도 억울해하거나 비관한 적은 없었다. 싸움하는 옆에도 못 가던 내가 변하긴 많이 변했다. 내가 변했지만 근본은 그대로라고 중얼거려 본다. 그 여인이 다시 오는 날 화내지 말고 강제로라도 끌고 가서 알뜰폰이라도 장만하라고 권해야겠다. 2021년 12월 균열 지나가는 소리로 큰딸이 다가오는 모레 일요일에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했다. 무슨 출판 기념회냐고 물었더니 6번째 가족 잡지가 나온다고 했다. 가족도 모르는 책이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동네의 후배가 유명을 달리해서 추모집 형식으로 급하게 책을 만들어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거였다. 가족이 모여 글과 그림을 넣어 만드는 가족 잡지는 코스모스란 이름을 달고 2013년 1집을 시작으로 이번에 6집이 나왔다. 이제는 가족 잡지가 아니라 동네 잡지가 되었구나 하고 말해 주었다. 일요일날 시간대에 하는 출판 기념회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후배의 추모 회라기보다 젊은 이들의 축제 분위기로 빛이 났다. 어쩌다 보니 낄낄빠빠 가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가로란 젊은 이들의 유행어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내외와 대구에서 서울에 다니러 온 남동생 내외가 참석했다가 일찍 자리를 빠져나왔다. 자리를 옮긴 우리는 비싼 고기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씁쓸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다. 예전 같으면 사랑방 늙은이가 되었을 나이인데 끼워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하며 웃었다. 아이 셋도 성인이 됐고 5명의 식구는 각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결혼기념일, 생일, 회식, 제삿날 이런 날은 당연히 빠짐없이 참석하고 문제가 없었다. 큰딸이 직장을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하니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큰딸은 상견례 전날 회사가 바빠 야근을 하고 새벽에 퇴근하는데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리는 불상사가 생겼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사람 일이란 걸 알았다. 큰딸은 결혼하기 이틀 좀 전에 2006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은 가족이 다 모여서 가는 해 오는 해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 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의 마지막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기로 모두가 약속을 했다. 큰딸은 크고 두꺼운 종이에 가족 5명의 컬러 사진을 붙이고 이름과 나이를 적어서 준비해 왔다. 아빠부터 지나온 한 해의 아쉬움과 성취를 적고 새로 시작되는 새해의 소망을 적는 란이 마련되어 있었다. 건강, 다이어트, 금년, 입학, 취직, 각양각색의 소망이 올라왔다. 약속은 깨라고 있다 했던가 금방 한 해가 지나가면 공수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소망을 적는다. 큰 사이가 들어오니 이름 하나가 새로 생겨나고 공란 하나가 또 채워졌다. 사위는 처가의 문화에 신기해하더니 다음에는 직접 손으로 노트를 만들어 왔다. 단합은 잘 되었다. 외식을 하는 날은 가끔 노래방 2차를 가기도 했다. 며느리가 들어오고 둘째도 결혼을 하여 식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은 말하지 않아도 관례처럼 모였다. 소망 노트가 늘어나고 10년쯤 지난 어느 해부터 이름 아래에 이가 빠진 것처럼 아무런 글이 없는 게 생기기 시작했다. 턱 밑에 갖다 대야 겨우 극적이는 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도 슬그머니 빠졌다. 그래도 사위들은 장모의 성화에 편승을 한다. 소망 노트를 관리하던 장모도 힘이 빠졌다.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 열정이 식었다.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연말 모임에는 다 모이지 않았다. 결혼을 하니 딸린 아이와 식구들이 있고 우리 집 스케줄
스케줄만 맞출 수 없는 일이 생겨나기도 했다. 우리가 주도권을 잡던 시대는 지나갔다. 60대를 마지막 보내면서 약간은 허망했다. 쌓아놓은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몸 안의 자식이란 말이 생각났다. 우격다짐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고인이 된 친구의 남편과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있었다. 친구의 첫 주기 기일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식들 뜻대로 양력 날짜로 추모일을 잡았다는 거였다. 이제는 자식들이 주인이 되고 우리는 이제 들러리가 되어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뉴스에서는 짓던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가 생겼다는 보도를 한다. 집안이 약했든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원인이라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가족과 당연히 비교할 수 없지만 자꾸만 균열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남는다. 식구 다섯일 때 잘 쌓은 5층 탑이 현재까지 11층으로 늘어났다. 11층이 살짝 균열이 같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가지면서 새로이 작은 예쁜 탑을 쌓기 시작했다. 가족 잡지도 한 해의 소망 노트도 흘러가는 대로 마음 쓰지 않기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는 우리의 탑에 연연해하지 않고 각자의 가정에 뿌리 깊고 든든한 탑을 만들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원을 해야겠다. 2022년 정월 꼰대 여행. 우리나라 나이 65세 이상이면 지공승이라고 한다. 지하철 공짜 승객도 되고 장거리 여행 시 할인도 된다. 어느 날 남편이 대구에서 온 친구를 만나고 왔다. 은퇴를 하고 별 직업도 없는 그 친구가 서울에 올 때면 값도 싸고 주말에도 할인된다면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온다고 했다. 마침 사촌 시동생의 며느리를 보게 되어 대구에 갈 일이 생겼다. 우리도 무궁화호를 타고 대구에 다녀오자고 했다. 남편은 예전 생각이 난다면서 느린 기차를 타면 매점에서 파는 즉석 우동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우리 집에 온 며느리에게 대구 가는 표를 예매해 달라고 했다. 날짜와 시간을 물어보더니 예매를 해 놓았다고 연락이 왔다. 결혼식에 갈 날을 기다리는데 예기치 않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일도 생긴다. 대구에 있는 친정 동생한테 전화가 왔다. 다가오는 토요일에 남양주에 사는 막내 동생 환갑을 기념하여 우리 남매들과 자식들을 초대한다는 거였다. 동생은 소규모 체육대회라도 할 요량이었다. 16일 대구 결혼식에 가는 무궁화 열차표는 취소를 하였고 일정이 바뀌어 1박 2일 여행이 되었다. 15일 토요일 친정 동생 내에서 모임을 하고 다음날 시집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다. 결혼식 날 입을 남편의 와이셔츠도 새로 장만해 주었다. 아침 7시 30분 동서울터미널에 하루 3번만 운행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새벽 일찍 준비를 하고 지하철로 가고 있었다. 좋은 날은 매일 오늘만 같아서라 하고 살고 있지만 일이 꼬이는 날은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파트를 벗어나고 사거리를 지나면 바로 지하철 입구가 나온다. 몇 계단 안 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곳에 왔다. 별일 아닌 말을 주고받았는데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손에 들었던 가방을 내게 던져주며 혼자 가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오던 길을 돌아서 가는 게 아닌가.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환장할 노릇이었다. 전광판에는 초록불을 켠 지하철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다. 속은 시뻘건 불이 되어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 차를 놓치면 어떻게 그 먼 길을 가야 할지 아득하기만 했다. 돌아보니 마음이 변했는지 느린 걸음으로 저만치서 남편이 오고 있다. 내려오니 지하철이 바로 앞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꿈지럭대며 내려오고 있었다. 잠시 정차했던 지하철 문이 스르르 닫히고 있었다. 급한 김에 발을 지하철 문에 끼웠다. 2번 시도를 했지만 야속한 문은 바로 앞에서 닫히고 말았다. 갈 길은 먼데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미치고 폴짝 뛸 일이 벌어졌다. 철부지 아이도 아닌 어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다. 세상의 욕
꼴 다해도 시원치 않을 일이다. 모진 말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미 차는 떠났다. 마음을 가다듬고 지하철 노선 검색을 했다. 2번의 환승을 하고 강변역에 도착하면 출발 시간 6분 전이 된다. 서둘러 가야 동서울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탈 수 있다. 지하철을 타고 터미널 갈 때까지 따로 앉아서 가다가 환승할 때만 속 졸이다가 힐끔 보면 슬금슬금 따라 내리는 게 보였다. 다행이지만 겨우 시간 맞춰 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나란히 앉았지만 싸울 수도 없고 툭 튀어나온 내 입은 들어갈 줄 몰랐다. 동생네 도착했지만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모두 모여 선물 교환을 할 때도 케이크를 자르고 노래방 기계를 틀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혼자서 자는 척하며 몸살기가 있다고 누워있는 거였다. 분위기 매너 빵점인 나이든 남자였다. 친정 시집의 행사를 유쾌하게 보내지 못하고 화를 낸 한 사람이 있었지만 행사는 끝났다. 서울로 오는 기차 시간이 남아 역 부근에서 남편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가 여유롭게 KTX를 타고 앉았다. 여자 승무원이 우리 앞에 섰다. 손님들은 어디에 가시는데 공석에 앉았느냐고 물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리 딸이 며칠 전 표를 예매했다고 하며 핸드폰으로 보내온 표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열차를 타기 전에 발권을 해야 하는데 안에서 우리 자리가 날아가 버린 거였다고 했다. 공석이 된 자리에 대전에서 손님이 탄다는 거였다. 발끈한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우기고 있었다. 난 아파서 입속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였다. 딸과 승무원이 통화하면서 딸은 어떻게라도 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하는 모양이었다. 황당하기도 하고 웃음도 났다. 승무원이 카드를 내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대전까지는 입석표로 끊어주었다. 조금 있으니 승무원이 와서 대전에 도착하면 수유실이 있으니 아버님은 거기에 앉아 가라는 거였다. 대전에 도착하여 수유실을 찾아가니 그 승무원이 수유실 문을 열쇠로 따주면서 아픈 환자분 죄송합니다 하고 입석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몇 번을 말하는 거였다. 남편은 끝까지 환자 코스프레를 하고 수유하는 자리에 앉았다. 무안한지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낸다. 승무원은 떠들고 완벽한 연기는 끝이 났다. 그때부터는 돌돌 뭉쳐 한편이 되었다. 천안에 도착하니 승무원이 또 불렀다. 자리가 났다고 다른 칸으로 옮겨 타라고 했다. 승무원이 살짝 와서 말했다. 어머님 요금은 내지 말고 그냥 타고 가라고 선심을 써주었다. 동대구에서 서울로 오면서 반값도 안 되는 요금을 지불하고 서울에 도착했다. 처음부터 차를 가지고 갔으면 괜찮았을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라떼, 나떼, 가로는 말이야. 하다가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집에 와서도 자존심은 살았는지 남편은 계속 몸살기로 핑계를 대며 몸살약을 찾아 입에 털어 넣는다. 처음부터 삐걱했던 여행, 꼰대 여행은 끝이 났다. 2022년 10월의 마지막 날. 꼰대 엄마. 둘째 딸이 지하 2층 주차장에 곧 도착하니까 엄마가 내려왔으면 했다. 아이들 데리고 친정을 오니 보통 짐이 많은 게 아니다. 설에 올 때보다는 짐이 많이 줄었다. 아이들 크는 만큼 비례하여 짐은 줄어들었다. 4월 27일 가로 목 가로 제사를 시작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까지 연휴라니 아들 손자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다. 자식이라도 결혼하기 전 같이 살 때 하고는 마음가짐부터 다르다. 친손 외손이 셋이니 각자 비위도 맞춰야 하고 누구를 편애해서도 안 된다. 할머니의 자리가 쉬운 게 아니다. 딸은 모처럼 3박 4일 일정인데 근처에 사는 친구네 1박하고 우리 집에 2박하기로 하고 왔다.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라떼는 하다가 꼰대 되기 십상이다. 아들은 제사 음식이 잔뜩 남아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피자, 라지 두 판을 시켰다. 밥도 아이들 반찬, 어른 반찬 따로, 빵 달라는 아이, 밥 달라는 아이, 몇십 년 길들인 입에 짝짝 붙는 믹스 커피는 내 거.
집 커피는 제쳐두고 맛있다는 커피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딸, 못마땅해야 하는 엄마 꼰대, 거실은 장난감과 이불로 난장판이다. 이틀만 참자며 속으로 다짐한다. 딸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 동네 새로 생긴 미술관에 가자고 말했다. 오전 내내 벼르다가 3대가 움직이니 점심때나 되어서 가게 되었다. 나눔 공간 스페이스 K에서 브리스폴이라는 제목으로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종합예술 공간을 연출하는 유명한 작가인 볼리비아계 미국인 도나 후앙카의 전시가 열리고 있어 보러 왔다. 토요일 오후라서 손님이 붐빌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 직원이 더 많다. 입장권을 사는데 성인 1명, 강서 주민이면서 경로 우대 1명, 초등 3년 부성이 가로 청소년 가로 1명, 가원이와 가윤이 가로 37개월 가로도 미취학 학생으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 기존에 가봤던 미술관을 생각하며 들어갔는데 달랑 한 공간에 무엇을 표현한 건지 이해도 못하는 대형 그림 2점, 가운데 무대 같은 곳에 폐 비닐을 녹여서 얼키설키해 놓은 작품 하나, 그 외 3점, 그게 끝이었다. 이게 다야? 엄마의 큰 소리에 딸은 조용하라며 집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댄다. 엄마 몰랐어요. 요즘 트렌드는 단순한 게 대세야. 미술에 문외한인 나는 입장료가 아깝다며 투덜대는 꼰대가 되었다. 아이 새 키울 때는 백화점 옷보다 시장 옷을 계절이 바뀔 때 한 치수 크게 사놓으면 그 다음 해까지 입을 수 있도록 알뜰하게 살림을 했던 게 떠오른다. 요즘의 아이들은 엄마가 그리 살았다며 이해나 할 수 있을 건지 일과 살림을 병행하니 바쁘기도 하겠지만 하고 이해를 해본다. 그래도 제 자식들 일이라면 도시락 하나라도 쌀 때 그 어느 예술 작품보다 더 정성을 기울여 만든다. 사교육비도 만만찮게 들어간다. 교육도 자유롭게 시키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준다. 내 눈에는 그렇게 비친다. 외손 가온이가 철 이른 여름 조리 신발이 신고 싶다 해서 백화점에 들렸는데 동생 기훈이 것도 사게 되었다. 모처럼 할머니 체면이 있지 하며 딸이 계산하겠다는 걸 내 카드로 얼른 결제를 했다. 급하게 하느라 늘 하던 가격표 확인도 없이 계산을 했다. 나중에 영수증을 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찍혀 있었다. 손바닥만한 신발값에 놀랬지만 라떼는 말이야 목구멍 깊이 숨겨야 했다. 며칠 뒤면 어린이날이니 그동안 못다 한 할미 노릇 한번 하기로 생각했다. 딸은 아이들 태우고 차 안에서 재우며 밤 시간을 이용해 집으로 갔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집은 고요하고 적막했다. 잘해주고 더 챙겨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직도 엄마가 해주는 찐 깻잎을 강된장에 싸먹는 맛이 최애 식품이라는 딸이긴 하다. 유일하게 대우받는 것이 엄마의 손맛이다. 다음날 아침 전화를 하니 가원이는 발등에 큰 분홍 하트가 얹힌 조리를 신고 가깝게 사는 친할머니네 자랑하러 간다고 했다. 예전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떠올랐다. 부모 모시는 큰 며느리가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모처럼 용돈 주는 작은 며느리 최고라고 자랑을 한다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들었다. 손주들이 말만 하면 다 사주는 시어른들에게 친정엄마가 신발 사줬다는 이야기는 한 번만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전화 너머로 하는 이런 소리도 꼰대의 잔소리로 들리려나? 위로는 어른들 복양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띠 졸라매던 우리와는 달리 흥청망청 해퍼 보이지만 꼰대 탈피하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 게 맞는 걸까? 그런데 자세히 얘기 듣고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사는 것 같기도 하다. 시간만 나면 전시 보며 여행 다니는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다. 우리 젊은 시절 못한 걸 할 수 있는 자식들을 보며 엄마 꼰대는 대리 만족을 한다. 2023년 5월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